인문학에 답이 있다. 전주 MBC 특집 프로그램 인문현답. 명사를 초청해서 우리 삶의 방향성을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명사를 또 한 분 모셨는데요. 김경호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청취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명지대 교육대학원 이미지 코칭 전공 주임 교수로 있는 김경호 교수라고 합니다. 특별한 것은 원광 디지털대학교에 세계 최초, 세계 유일의 학과가 있는데 얼굴 경영학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17년째 또 초빙 교수로 강의하고 있어서 더욱 친근함을 느끼는 곳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그럼 주로 어떤 것들을 가르치시나요? 주로 대인관계에 필요한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미지 메이킹은 이제 한 35~6년 전에 네. 우리나라에 제가 처음 만들어서 한 2만여 기업체 임직원들 대상으로 네. 또 학교, 단체, 공무원 뭐 등등 이렇게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사실 요즘은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선구자신 거네요. 그렇죠. 뭐 기간만 오래됐죠. 뭐. 네, 그러셨군요. 네, 오늘 사실 주제가 인문학으로 배우는 대인관계 잘하는 방법이에요. 네, 그러면 오늘 강의 들으면 우리 다 대인관계가 좀 더 원만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37년 강의했는데 네. 들어서 잘 되기만 하면 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이제 용실천 이런 걸 해야지 되겠죠. 네, 일단은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나아질 수 있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간 정말 기대되는데요. 네, 강의 시작해 주시죠. 네. 인문학으로 배우는 대인관계 부제로 좋은 사람을 사귀는 방법이라고 멋지게 방송국에서 주제를 정해 주셨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한번 해볼 텐데요. 제가 얼마 전에 깨달은 건데요. 이게 어류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류를 따라 이렇게 물 위쪽에서 헤엄치고 다니는 그 물고기들은 특징이 등이 검푸르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 뭐 등 푸른 생선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당연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물 위에서 나를 언제 잡아삼킬까? 눈 부릅뜨고 다니는 천적들로부터 내 모습이 발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화된 거군요. 이미지 메이킹 한 거죠. 그 제가 질문이죠. 그럼 배는 왜 하얀데? 배. 물고기 배가 하얀 이유. 똑같답니다. 저 밑은 심해에서 힘센 천적이 나를 노리고 있는데 눈에 띄지 않게 위해서. 물 밖은 밝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야, 이 물고기도 이미지 메이킹 기가 막히게 하는구나. 그렇네요. 그래서 제가 패러디했죠. 이미지는 생존 전략이구나. 물고기도 그렇다면 만물의 영장인 우리 사람들은 어떨까요? 뭐 열심히 잘 하고 있죠, 뭐. 저도 전주 내려오라고 오늘 머리도 매만지고 뭐 등등 했는데 오면서 바람 불어서 다 망가졌습니다만. 그렇나요? 네, 어쨌든 생존 전략이구나 이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생각됩니다. 개인의 우리 사람의 이미지가 세 가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적 이미지입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모든 본질을 다 들어가는 거죠. 성품, 인격까지 다. 그 다음에 이 내 안에 있는 이 본질이 겉으로 표현되잖아요. 어떻게든. 이것을 현상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는 외적 이미지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내가 내적 이미지 본질이 있고 외적 이미지 현상으로 보여지고 있으면 상대방도 또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둘 사이에 뭔가가 사회적 이미지가 형성되잖아요. 이걸 우리 그냥 쉬운 말로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 메이킹은 대인 관계, 인간 관계를 바람직하게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든 공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미지 메이킹을 잘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호감과 만족을 줄 수 있느냐? 우리가 뭐 각자가 내가 너무나 좋은 사람이라서 뭐 유능해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다 부족하고 뭐 늘 채워가야 되는 뭐 우리 평생 학습 차원에서 공부해야 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이 뭘 하기 전에 먼저 내적 이미지부터 가다듬을 필요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열등감을 해결하는 겁니다. 어렵죠. 그렇죠. 평생
등에 무거운 짐으로 얹고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네. 그런데 이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계셨대요. 저도 네. 아직 만나보진 못했는데 융이 말씀하시기를 열등감은 나 혼자만의 짐이다. 또 같은 시기에 같이 동문서 가셨던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학자도 열등감은 내려놓으면 끝난다. 왜냐? 남들은 아무도 내 열등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관심 있는 건 있죠. 뭐 어머나 언니 그 립스틱 어디서 샀어? 오 귀걸이 너무 이뻐요. 오 미용실 어디야? 뭐 이런 거 네. 궁금하지요. 뭐. 네. 근데 사실 우리 이 아름다우신 아나운서께서는 또 여기 또 유명한 아나운서들 몇 분 계시잖아요. 제가 아는 분도 2분 계신데 김차동 아나운서. 네. 제가 월요일 날 아침에 7시 반에 또 모닝쇼에 또 들으시는군요.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저희 가문의 영광이죠. 전주 MBC가. 네. 그런데 이충훈 아나운서라고 또 있죠. 네. 그분도 정말 같은 남자인데 또 매력을 느껴요. 잘생기신 분. 예. 근데 그렇게 친숙하게 대화를 나누는데 여태까지 제가 한 번도 이분들이 열등감은 뭘까 궁금한 적이 없어요. 하긴 그죠. 네. 제 열등감은 혹시 궁금하지 않아요. 전혀. 오히려 이거를 내 열등감 이런 게 있어라고 얘기하면 심리학 용어로 이게 초면에 네. 그런 걸 강요한다면 또라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방송용어로 맞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열등감은 남들은 다 모르는데 나 혼자만 품고 괴로워하는 가시구나. 이걸 내려놓으면 끝난다. 이것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당당하고 또 내 있는 실력을 제대로 연출할 수 있는 이런 그 기백, 용기, 의지 이런 게 살아나는데 이 열등감이 이걸 누르고 있으면 나 혼자 스스로 무너지는 거죠. 남들은 아무도 몰라. 왜 망하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열등감이 문제고요. 그다음에 얼굴 인상을 어떻게 우리가 표출할 건가. 다른 사람한테. 네. 그러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나의 진가, 그 수준을 떠나서 최상의 진가, 가치 이런 걸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왜곡되거나 오해가 생긴다면 관계는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얼굴 인상을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심상을 제대로 갖고 놓는 게 중요하죠. 뭐 그런데 이제 좋은 마음, 좋은 성품, 아름다운 마음으로 상대방을 만나고 있을 때 소위 기업에서 말하는 고객님을 만날 때 나는 좋은 뜻으로 존중하는 느낌으로 만나고 있는데 상대방은 왜 날 자꾸 째려보지? 난 기분 나쁜 거 있나? 이런 느낌을 준다면 이건 오해가 생기는 네. 왜곡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서 가장 먼저 나타나냐면 83%가 사람을 맨 먼저 볼 때 어딜 보냐면 얼굴 본다고 하잖아요. 네. 네, 우리가 얼굴이 대표기관이니까. 네. 그러니까 얼굴에서 엉뚱한 느낌이 나가고 있는 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죠? 그래서 그걸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얼굴은요. 누구나가 좌우 얼굴이 완전 대칭이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특히 여성분들은 눈썹이 짝짝인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것도 이제 비대칭이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지요. 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얼굴을 좌우로 나눠봤습니다. 제 얼굴도 정면 사진을 놓고 나눠봤는데 달라요. 왼쪽 얼굴 2개로 이쪽에다 붙이면요. 이상해요. 이상한 모습이 나오고 또 아까 이쪽 얼굴 2개를 이쪽에다 붙여도 또 이상하죠. 네.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들어있는 형국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비슷한 다름이 있다는 거죠. 좌우가. 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흔히 요즘이야 뭐 SNS가 발달돼서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거울로 보는 내 얼굴이 내 진짜 얼굴로 알았잖아요. 네. 가장 많이 보는 얼굴이니까 느낌이. 그런데 그 거울 속의 얼굴은 사실은 좌우가 뒤바뀌어 보이는 거거든요. 나만 모르는 얼굴, 나만 아는 얼굴이에요. 그쵸. 남들은 아무도 못 본 얼굴이에요. 남들은 실상을 본단 말이죠. 네. 나는 실상을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진짜로 볼 수가 없어요. 뭐 SNS 요즘에는 뭐 휴대폰에서 좌우로 뒤바뀌어 보이기도 하고 다 네. 나오는데 아니 그것도 영상, 화상, 그림이고 그죠? 네. 실제 내 얼굴은 저는 여태까지 제 나이 짐작이 가시지만 저도 40이 넘었거든요. 네. 한참 넘었는데 네. 이 얼굴은 저는 못 봤어요. 음. 죽을 때까지 못 볼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그렇죠? 네. 근데 남들은
너무나 쉽게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얼굴에서 나오는 미세한 것부터 의도적인 것까지 여러 가지 표정이 연출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내 마음처럼 내적 이미지가 외적 이미지로 제대로 연출되고 있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네. 그 심지어는 웃는 입모양,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표정을 줬을 때가 웃음 아닙니까? 네. 미소든 보통 웃음이든 참 멋지게 웃으시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입모양을 보면요, 특히 기업체 관리자분들 보면 입꼬리가 아래로 처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꼬리가 밑으로 내려가면은 네. 남들이 볼 때 비웃는 느낌을 주잖아요. 그리고 올라가면 아나운서처럼 이렇게 딱 올라가시면 네. 친근한 느낌을 받잖아요. 네. 근데 본인들이 몰라요. 네. 특히 관리자 이상 그 경영자반에 가서 옆에 친한 분하고 서로 가장 멋진 표정을 웃음을 지어 보세요. 그리고 그러면 서로가 어때요? 다 좋대요. 네. 좋다고 해야죠. 네. 그런데 종이로 눈 밑을 가리고 웃고 계신 옆에 계신 분 눈을 봐주세요. 웃고 있는 상태로 그러면 노려보거나 째려보는 사람이 30% 이상이에요. 본인들은 몰라요. 네. 가리고 보면 눈만 보면 째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학교 폭력 원인 1위가 학원 폭력 원인 1위가 째려봤다고 했잖아요. 왜 째려봐? 안 째려봤는데 퍽 일단 바꿔보는 거예요. 그럼 억울한 거예요. 네네. 나는 안 째려봤단 말이죠. 네. 나는 정말 존중하는 마음으로 친근한 마음으로 상대방 대하고 있는데 언행 태도를 하고 있는데 남들은 아니라고 본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잘하기보다 우선 네. 어떤 오해가 나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버스가 앞에 어디서부터 종점 어디까지 이거 있잖아요. 네. 근데 운전기사는 나는 전주 MBC로 갈 거야. 이거 전주 MBC 가는 차입니다라고 했다고 쳐요. 네. 근데 버스 앞에는 한옥마을 써 있다면 네. 이거는 보는 고객들은 한옥마을 가는 걸로 알잖아요. 네네. 운전기사분이 마음대로 운전하고 갈지라도 한옥마을 가는 걸로밖에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나도 모르게 보여지고 있는 오류를 발견하는 것이 우선이다. 눈도 날카로운 눈빛이 많아요. 네. 저런 눈빛으로 고객 여러분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안 쳐다보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예전에 뭐 프랑스 파리에는 루브르 박물관 또는 뭐 대형 박물관 영국에 이런 데까지 그 비싼 돈 들여가지고 할부로 3년씩 갚으면서 가서 이런 거 찾아다녔어요. 네. 옛날에. 그런데 전 세계 탈 다 조사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문화가 미개하다고 하는 나라들, 네. 문화가 축적이 안 됐거나 네. 흩어져 있는 그런 쪽의 탈들은 원색적이거나 네. 동물 형태의 탈이 많아요. 그런데 문화가 발달되고 예술 문화 이런 것이 아주 고품격인 나라들은 사람 형태가 많아요. 그런데 저 위에 일본 탈 2개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일본 탈하면은 일본의 전통 문화는 사무라이잖아요. 네. 사무라이 문화라고 흔히 말하죠. 예. 사무라이는 칼이에요. 칼. 네. 날카로움.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우리 탈은 상상해 되실 거예요. 선비 문화. 네. 네. 뭐 양반탈 또는 분해탈 뭐 이외에도 우리 탈들 보면 그렇게 표정이 다양합니다. 네. 너무나 다양하고 친숙해요. 네. 모나리자하고 제가 이 분해탈하고 비교해 봤었거든요. 그런데 모나리자는 신비스러운 미소다. 눈 밑을 가리고 보면요. 노려보는지 울고 있는지 웃고 있는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분해탈은 어딜 봐도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제가 민속박물관 가서 조사해 보니까요. 약 700년 전에 완성된 거래요. 그 당시 아주 유행했던 거 어디나 쉽게 볼 수 있던 모습이라는 거죠. 네. 그럼 무슨 얘기냐? 우리 민족의 고유한 이 멋진 내적 이미지가 외적 이미지로 자유자재로 원하는 대로 그대로 표출됐었다는 가장 명확한 명료한 증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700년 전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지금 우리 DNA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DNA 속엔 있는데. 그렇죠. 역시 빠르시네요. 이게 표현이 제대로 안 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적 이미지, 내 안에 있는 것부터 다듬어서 외적으로 표출시켜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주제니까 좋은 사람을 다른 말로 귀인 그러잖아요. 네. 인맥 만들기 모임 이런 것도 막 성행했었고 그런데요. 귀인을 찾아다니면은요 안 되더라고요. 자, 귀인 모이는 첫 번째 그
모임에 한 500명 모이는데 명함목 5통씩 갖고 오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 제가 기조 강연자로 나섰어요. 네. 영광스럽게도. 네. 제가 쉬는 시간에 보니까 500명 명함을 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눈빛들이 날카로워요. 누가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분은 우리 제품 받아줄 수 있는 회사인가? 전부 다 날 도와줄 사람이 누구냐 이것만 찾고 있지. 과연 그럼 내가 좀 이렇게 내가 있는 능력을 좀 도와줄 기부할 수 있는 곳은 도네이션 할 사람이 있나라는 모습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쉬는 시간 끝나고 두 번째 시간, 이거 두 번째 모임부터 안 될 것 같습니다. 기분 나쁘시지만. 왜냐? 여기 보니까 전부 다 도움 받으려는 눈만 번뜩이고 계신데 내가 도와줄 사람 찾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지. 네. 도움 줄 것 같다. 직분상, 상황.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나중에 전화해보면 그분들은 또 관심 없는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 모임은 망할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원인은 뭐냐? 내가 도움 받으려는 소위 말하는 옛날부터 있었던 거지근성이라는 그런 것이 순간적으로 작동한 거죠. 네. 귀인이라는 것은 내가 귀인이어야 남이 나한테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쓸만한 사람이어야 남들이 나에 대해서 인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전제가.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닌데 누가 날 좋아하겠어요? 대인관계는 상대적인 건데. 네. 그래서 그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어느 그 유색인종을 옛날 얘기예요. 유색인종을 싫어하는 아주 독특하고 좀 괴짜 교수가 하나 있었대요. 어느 나라에. 네. 근데 딱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데 유색인종 대학생 하나가 저벅저벅 오더니 교수님 마주 앞에 딱 앉아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 교수가 기분이 나빴겠죠. 네. 그래서 한마디 했답니다. 이거 봐 학생, 돼지하고 새하고 같은 자리에서 식사하는 거는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예, 교수님 알겠습니다. 제가 얼른 다른 곳으로 헐헐 날아가겠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건 교수인데 돼지가 되어버렸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열이 올랐겠죠. 그래서 또 물어봤답니다. 학생, 길거리 가다가 돈이 가득 들어있는 자루하고 지혜가 가득 들어있는 자루가 놓여있다면,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자네는 어느 자루를 선택할 거야? 물어봤대요. 네. 그러니까 이 학생이 당연히 돈자루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교수가 알았다는 듯이 그럴 줄 알았다. 나 같으면 지혜의 자료를 선택했을 것 같다. 그러니까 학생이 그랬답니다. 뭐 그거야 각자 자기가 부족한 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 당하네요. 지혜가 부족한 교수가 된 거죠. 그렇죠. 일이 열 받아가지고 이 학생 시험지 답안지에다가 멍청이라고 딱 써서 줬대요. 아이고. 네. 그랬더니 이 학생이 학생들 다 있는데 질문했답니다. 교수님, 제 성적표에는 성적이 안 써 있고 교수님 사인만 들어 있는데요? 이랬다는 거예요. 이야, 못 이기겠네요. 그렇죠. 네. 이 교수와 학생 사이 이게 실화라는 거예요. 네. 이게 누구냐면 인도 수상을 여기만 간디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네, 실화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 교수와 이 학생이 얼마나 이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 좋은 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 내적으로 나는 유색인종 싫어. 너 밥도 같이 안 먹을 거야. 너 내 강의실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점수 안 줄 거야. 이런 마인드를 품고 있으면 그런 어떤 관계가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귀인이 되려면 내가 먼저 귀인이 되라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요약해서 제가 대박의 조건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네. 대인관계 만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호감과 만족을 줄 수 있다면, 물론 내 연약함이나 나의 부정적인 것 다 포함해서까지도 그러면 정말 귀인 아닙니까? 7가지 제가 요약했는데요. 네. 첫 번째가 해박입니다. 대박이 7가지 씨를 뿌려야 대박이 된다는 걸 발견했어요. 네. 첫 번째가 전문성이 해박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꼬박꼬박 의지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기로 한 건 해야죠. 네. 이게 2가지가
내적 이미지에 해당합니다. 네. 외적 이미지는 겉으로 보여지는 게 많아서 제가 조금 세 가지를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한박입니다. 네. 그 감자 보셨죠? 박자 돌림이구나. 네. 네. 얼굴 표정에 한박 웃음도 연출할 수 있어야 되고 무조건 웃자는 건 아니죠. 근데 사람이 웃으면 좋은 줄 알았는데요. 저 같이 사는 사람이 자다가 깜깜한데 밤에 웃으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자다가 웃으면 차라리 우는 게 낫지. 네. 아니 사람이 화날 때는 화내고 그죠? 문제 제기할 때는 하고 네. 찜근할 때는 웃고 자유자재로. 그다음에 금박입니다. 금박. 유명한 곳 가치 있는 것은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금박으로 보존하잖아요. 네. 명품 입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내 자체를 명품처럼 만들자는 거죠. 또 쌈박. 이게 제가 비속어인 줄 알았더니 우리 한국어 사전에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쌈박의 의미가 뭐냐면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 기분 좋고 유쾌하게 하는 방법. 이게 쌈박이래요. 쌈박하다. 네, 네. 이 세 가지. 예. 근데 이제 두 가지나 관계적인 이미지 두 개 남았습니다. 하나는 순박해야 돼요. 네. 순박은 뭐냐면 약간 손해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 순박하다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왜 순둥이 하면은 걔가 네. 사기칠 것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순둥이는 착하니까. 네. 이렇게 약간 상대방에게 손해 보는 느낌을 줘야지 그게 신뢰가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몇 년마다 계속 출마하시는 분들도 좀 이 주민을 위해서 약간 손해 보는 느낌을 좀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나서 표현하신다면 네. 아마 인기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순박, 신뢰성. 신뢰의 원료가 순박입니다. 네. 마지막 하나 단박입니다. 옛날 속담에 쇳불도 단김에. 네. 그때그때 해야 될 걸 미루지 말고 하는 결단력을 말하는 거죠. 7가지 씨앗이 제대로 움트고 자랄 때 거기서 대박이라는 큰 열매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것만 연구하면 뭐 그냥 60점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쪽박의 조건 반대말도 있습니다. 반대말 전문성이 해박해야 되는데 희박하면 쪽박으로 향하는 거 아닙니까? 의지력이 꼬박꼬박 해야 되는데 아 선생님 깜빡했는데 이것도 문제잖아요. 네. 표정이 척박하든지 용모가 천박하든지 언행이 경박 투박 다 쪽박으로 향하는 거 아닙니까? 신뢰성을 키우려면 순박하고 약간 상대방한테 손해보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네. 이런 한 푼이 안 틀리고 야박하면요. 상대방이 아무리 친한 친구도 정내미가 떨어지는 법입니다. 마지막 단박의 반대말을 찾는데요. 네. 없어요. 그래도 박자 찾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1864글자를 찾았는데 네. 없어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급한데 네. 이제 이것도 사실 저 전주 MBC 그 FM4U 네. 김차동 아나운서 곡에 제가 이미지 코칭 시간에 월요일 날 아침 하는 거기에 방송하려고 만들었던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7시 반에 생방인데요. 네. 4시 40분까지 1860대 글자 중에 없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그때 유행하는 말은 이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네. 뭐 친박 비박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그건 여기 안 어울리고 네. 빼자니 아깝고. 근데 마지막에 시간이 가까우니까 절박해지니까 하나가 네. 딱 떠올랐어요. 우리 때 우리 라떼 때 이제 어렸을 때 친구들끼리 청소년 때 띠란 녀석이라고 그랬어요. 띠란 녀석. 네. 예. 머리가 너무 좋아도 뭐 4차원이다 했고 띠란 녀석 우리가 띨박 그랬잖아요. 띨박. 억지로 하나 꽤 맞췄더니 대박 났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교수니까 우리가 사회 뭐 어른들이니까 뭐 소위 꼰대니까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네. 우리는 너도 나도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죠. 근데 대박으로 늘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그냥 있더라도 대박 홀쭉을 쳐다보자는 거죠. 그건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네. 왜? 우리를 바라보는 내가 리더십이 클수록 바라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분이 우리 선생님이 어딜 쳐다보시지? 형님이 누나가 엄마가 어디 쳐다보시지? 쳐다보는 쪽을 쳐다볼 거 아니겠어요, 아이들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움직이진 않고 아무 잘못 잘한 것도 없고 못한 것도 없고 그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대박 쪽을 바라보자. 근데 쪽박을 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저분이 저길 바라보고 있어? 나도 관심 가져야 되겠네? 이런 메시지가 가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본인들은 나는 안 움직였어. 이게 정답이에요. 나는 그냥 있는데 쪽박 쪽으로 안 갔어 나는. 가라고 한 적도 없어. 네. 정답이에요 그게. 근데 정답이 다른 말로 맞는 말이잖아요. 네. 제가 평생 깨달은 게 맞는 말만 자꾸 하는 친구들은요 결국 맞더라. 그러니까
정답보다 중요한 것이 정서더라. 그래서 상대방의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정서에 어울리는 응대를 할 때 네. 나를 상대방이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랬을 때 우리 사이가 좋은 관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아유, 이 박자 돌림으로 만드시느라고 고생 좀 하셨겠습니다. 네, 조금 했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머릿속에 더 쏙쏙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 부분이 좀 인상 깊어요. 앞서 말씀하시면서 그 열등감에 대해서 상대방은 사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걸 내려놓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열등감을 내려놓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이 열등감은 왜 생기는 거고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네. 이미 연구가 많이 돼 있거든요. 심리학자들이 맨 처음에 연구한 기반이 바로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열등감은 본인 혼자 있을 때는 별로 느끼질 못한대요. 네. 근데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근데 만나면 둘 중에 하나는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면. 그렇죠. 아니 주부들, 제가 주부대학을 또 강의 많이 했으니까 네. 매대에서, 백화점에서 매대에서 아주 나한테 잘 맞는 컬러와 디자인을 딱 사서 딱 입고 월요일날 딱 나오니까 바로 앞집 아주머니가 똑같은 거 입고 탁 튀어나오더래요. 그 순간에 두 분이 다시 들어간대 집으로. 그리고 갈아입고 그건 반납한대요. 네. 왜? 딴 사람이, 나 아는 사람이 잘 나가는 거, 좋은 거 입은 거 싫다는 거죠. 비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열등감은 가장 큰 원인이 비교에서 온다. 비교. 이 비교 심리가 이 깊은 뿌리 박혀 있는 거, 우리 속에는. 그래서 멀쩡하니 혼자 가다가도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이 내 옆에 서 있어, 기분 나쁘게. 비교가 되는 거죠. 쟤는 학교를 어디 나왔대? 어느 회사 다닌대? 응?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혼자 있을 땐 전혀 없던 건데 딱 만나는 순간에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생기든지 아니면 서로가 다 생기든지. 네. 그러니까 이 개념부터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교하지 말자. 비교하지 말자. 네. 네. 비교하는 걸 내려놓으면 사실 열등감도 덜 생길 텐데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흔히 독고특 그러는데, 독고특 외우기 싫어. 독고라는 그 독고탁이라는 옛날에 만화 주인공이 유명했는데 네. 저희 때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독고특, 독특하고 고유하고 특유한 존재다. 우리는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그렇죠.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개개인이 다 다르니까요. 전후 아무도 없는 나 하나만의 존재다. 그럼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내 스스로 귀하게 여기는 이것이 내적 이미지를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마지막 페이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제 대박의 조건을 보면요. 전문성이 처음으로 이제 소개를 해 주셨어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내 자신은 뭐 그냥 직장인이고 그냥 평범한데. 주부고 네, 뭐 하나 내세울 건 없는데 나는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을까? 네. 이 질문의 답은 어떻게 찾을 수 있죠? 이거를요, 정부에서 고민했어요.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잘 나가는 게, 앞서가는 게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정부에서 오래전부터 이걸 이제 고민해가지고 노동부에서요, 노동부 홈페이지에 워크넷 한글을 쳐도 돼요. 워크넷. 네. 이걸 치시면 그 안에 내가 잘하는 걸 찾을 수 있는 그 테스트 방법들이, 과학적인 공인된 방법들이 수십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네. 다 무료입니다. 네. 20분 내지 4, 50분 투자하시면 내 직업을 찾는 사람은 직업 선호도 검사라든지 나는 어떤 것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일까? 왜냐하면 흥미를 느끼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전문성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사실은 좀 학문적으로 들어가면은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면 전문성과 친밀감 두 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XY 좌표상의 격자 이론의 전문성과 흥미가 네. 양쪽 다 높아져야 최고 호감이죠. 근데 전문성이 없고 흥미도 없고 그러면 외톨이에요. 네. 대인관계에서. 근데 전문성만 아주 높고 친밀성이 떨어진다. AI 같은 사람. AI. 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시오. ARS처럼. 네. 그런 거 친밀성 못 느끼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친밀성, 아주 그냥 친한 건 좋아요. 네. 근데 전문성이 하나도 없어. 그럼 점점 시들어지겠죠. 관계가. 네. 네. 그래서 이 순종형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호감형이 되려면 내 전문성을 키우고 또
친밀감도 높이는 이런 공부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우린 배워야 되죠. 요즘 평생 학습 시대라고 하니까 네. 도시마다 시마다 나라에서 만들어놓은 평생 학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 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나에게 필요한 과목들이 거의 무료로 많이 있으니까 한번 들여다보시면 네, 공부하시면 그런 걸 채워나갈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요, 한 가지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교수님을 만나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대박의 조건들을 좀 채워봤더니, 내가 사실 이렇게 변했더라. 주변 사람 중에서도 좋고요. 네. 실제로 변했던 사례가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작 좀, 알려주시면 제가 뽑아왔을 텐데,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많아요? 저는 제가 이렇게 강사로 이렇게 활동하리라고는 상상을 못 했거든요. 네. 근데 강사가 됐어요. 네. 대학 교수도 됐고, 네. 전 상상도 못 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의 가치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하고는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네. 그러니까 전문성을 키우려면은 내 전문성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건가. 쉽게 따져보면 애들한테는 그러는데 제가 셋 중에 하나다. 내가 뭐를 하려고 했을 때 설레느냐, 네. 아니면 떨리느냐, 네. 아니면 졸리느냐. 네. 셋 중에 하나가 항상 이게 따라다닌다. 뭘 하든지 네. 누구를 만나도 설레는지 떨리는지 졸리는지. 학교 가더라도 설레는지 떨리는지 졸리는지. 출근하다가도 하면서도 설레는지 떨리는지 졸리는지. 셋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네. 애들 예를 든다면 학교 가는 아이들이 설레는 애들은 숙제 하나이에요. 선생님 저 지켜주세요. 저 네. 했어요. 설레는 거예요. 네. 근데 떨리는 애는 숙제 안 하는 애. 시킬까봐 거기 속에 있겠죠. 네. 졸리는 애는 공부에 관심이 없는 애. 가면서 졸고 학교에서 졸고 학원 가서도 졸고.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예요. 누구나가. 네. 그러니까 내가 설레는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거죠. 네. 네. 자, 오늘 인문현답, 인문학으로 배우는 대인관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듣고 계시는데요. 잠시 쉬었다 와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학에 답이 있다. 전주 MBC 특집 프로그램 인문현답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경호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앞서 이제 대인관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워낙에 주제가 관심이 많은 주제다 보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이 질문을 좀 보내주셨거든요.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럴까요? 네.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자기 일을 저에게 자꾸 떠미는 동료가 있습니다. 생글생글 웃으면서 부탁을 해서 거절도 잘 못하겠고 매일 같이 봐야 하는 사람이어서 매몰차게 대하지도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거절을 할 수 있을까요? 어렵네요. 그러네요. 이거 약간 제 고민 같기도 하고요. 명쾌하게 답을 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 저한테 뭐 이렇게 부탁하신다면 제가 거절할 수가 없겠는데요. 그래도 뭔가 또 우리가 풀어봐야 되겠죠. 그죠? 네. 뭐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택해야 되는데 원래 성공한 사람들의 이렇게 이 특성을 살펴보면은 특성 중에 하나가 거절할 때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또 성공의 조건이군요. 네. 그게 참 마음의 부담이 컸어요. 저도. 네. 그런데 이게 뭔 얘기일까? 왜냐면 저분이 어떤 궁하니까 급하니까 어려우니까 나한테 뭔가 부탁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심각한 문제란 말이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잘해줄 수가 있느냐부터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내가 도와줬을 때 그 사람의 그 원하는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거냐. 급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부탁했는데 내가 마음이 좋아서 또는 뭐 상대방이 뭐 안쓰러워서 어쩔 수 없이 도와줬다고 쳐요. 네. 근데 그 사람보다 내가 성적이 덜 나온다, 성과가 덜 나온다. 그러면 이거 문제죠. 네. 이건 도와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스냐 노냐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네. 사실 이게 결단력처럼 여기지기도 하는데 사실은 결단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도와줄 수 있는지 내가 시간 여러 가지 여건이 되는지. 네. 근데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도와줬을 때 상대방이 그 사람이 하는 것보다 내가 도와줬을 때 더 큰 성과가 나올 수 있는지. 네.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도움을 준다면 더 큰 성과가 나온다면 서로 좋은데 네. 윈윈이 되는데 내가 좋아해서 망친다면 둘 다 망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그렇게 못할 때는 노.
근데 그렇게 노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면 어떡하죠? 기분 나쁜 건 순간이고요. 네. 관계는 오래 지속된다는 거죠. 하긴 그걸로 인해서 거절을 부탁했더니 기분 나쁘다고 돌아서 버린다면 그건 뭐 계속할 관계도 아닌 거겠죠? 그냥 놔줘야죠. 가라고. 왜냐면 우리가 흔히 저도 그런데요. 이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누구나 다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안 해주면 모질다고 생각할까? 기분 나쁘면 어쩌지? 근데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과가 중요한 거고 내가 해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해줄 수 있다면 흔쾌히 해주면 좋죠. 아름다운 관계로. 근데 해줄 수 없는 어떻게 못하는 거는 못한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절을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처리하는 방법이 거절 처리가 yes but 기법이 있어요. 심리학에 yes but 그게 뭐냐면 먼저 이해를 하라는 거죠. yes 그다음에 no를 이어가라는 거죠. 해줄 순 있는데 그렇죠. 어쩌고 저쩌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yes가 문제예요. no는 할 수 있는데 yes가 뭐냐면 그래 해줄게 이런 yes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아 나한테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내가 꼭 도와줘야 되는 형편인가 보구나. 이렇게 저 상담가들이 주로 쓰는 게 구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나한테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 보니까 정말 힘든 모양이네. 어려운가 보구나. 내가 참 도와주고 싶은데 내 사정이 이렇거든. 이게 예스밭이라는 거예요. 알아서 해줄게. 이게 예스가 아니라 예스밭을 잘 활용하면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거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절도 좀 연습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절 안 해본 사람은 진짜 한 번도 못 하더라고요. 그렇죠. 제일 나쁜 방법이요.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헷갈리게만 아무 소리 않고 가만히 있는 거죠. 나는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기 무시하는 거로 듣겠죠. 그거보다는 차라리 못하겠어. 이게 나 생글생글 웃고 다가오면 더더욱 그렇잖아요. 그럼 나도 더 생글생글 웃으면서 거절하면 되겠죠. 그럼 되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소극적인 성향이다 보니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잘 못합니다. 가끔씩 저의 성향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처럼 소극적인 사람이 대인관계를 잘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도 고민이겠네요. 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세요? 소극적이세요? 저도 혈액형도 A, B형에다가 옛날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혈액형에 따라서. 나 O형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활발하고. O형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A, B형에다가 또 고등학생 때만 해도 우리 같은 또래 여학생들이 어디 골목에 있으면요. 그 앞으로 못 지나갔어요. 내향성이라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제 그게 내향성과 외향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게 딱 갈라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6대4, 5대5, 51대49 이렇게 다 섞여 있고 또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아무리 내향적이라고 할지라도 친한 친구 만나면요 외향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처럼 우리 이제 저 청취자 분처럼 내향성이신 분들은요 우선 세상 사람 다 친하려고 하면 안 돼요. 다 친할 수가 없어요. 그건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내향성인 사람이 뭐냐면 내가 말이 통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분하고 먼저 친해지면 돼요. 그러면 세상에 반은 친해질 수 있어요. 욕심 부리지 말고 내 성향에 맞는 사람. 또 외향성이 다 나를 외향성은 왜 외향성이냐면 내향성까지 끌어안고 포용력이 있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향성이라고 나하고 다르다 생각하지 말고 외향성이니까 나를 또 끌어안아 줄 수도 있겠나라는 그 이 희망을 가지고 내가 내 걸 표현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차츰차츰 영역을 넓혀가면 되는데요. 우리 모델링 중요하잖아요. 내향성의 외향성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모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회에는. 특히 연기자들이에요. 연기자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한석규 씨도 내향성인데 외향성인 연기 얼마나 잘합니까? 그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훈련과 연습으로 가는 겁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시면서 내가 훈련한다, 연습한다, 연기한다. 내 이 배역을 맡았어. 잘 있었니? 이렇게 인사하는 습관이 있더라도 어이구 반가워!
이건 연습하면 연기로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키워나가는 방법이 있죠. 내향성을 외향성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성격은 안 바뀌니까. 네네. 또 외향성만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내향성이 되고 싶은 사람도 또 반대로 있거든요. 차분하고 논리적이고 얌전한 것에 매력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넌 너무 떠버리야 이런 얘기 들은 사람들은 싫어할 거 아니겠어요. 그 소리가. 네, 그렇죠.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좀 가만히 정신을 살려내 가만히 있어 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은 또 본인들이 열등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 각자 독고 특 존재들이니까 독특하고 고유하고 특이한 존재니까 내 거를 내가 인정해주고 내 스타일 맞는 사람부터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법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청취자분께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네, 준비되어 있는 또 다른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를 하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도 결혼 전에는 친구도 많고 주변 사람도 많았는데 결혼을 하고 본격적인 육아를 하다 보니 주변 사람들과 만나는 횟수가 적어지고 자연스럽게 연락하는 사람들이 뜸해졌습니다. 육아를 하면서 대인관계를 잘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질문들이 만만치가 않네요. 네. 네, 이분 역시 좀 해답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며느리 생각이 딱 떠오르는데요. 지금 그 상태거든요. 네. 네. 이 방송을 며느리 얘기가 들어야 되겠는데 저 나중에. 네. 그렇죠. 이게 여성들이 경력 단절이 된다는 것만큼 또 심각한 데미지도 없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선 일의 우선순위를 좀 정했으면 어떨까. 내가 할 수 있는 내 역할의 우선순위. 내가 엄마인지 직장인인지 또는 아빠인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 일의 우선순위. 워킹맘이라고 한다면 또는 뭐 지금 단절돼 있는 아기를 키우고 계시다고 한다면 이 일이 얼마큼 중요한가 우선순위가 네.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그죠? 네. 예. 그러면 그 일에 몰입하셔야죠, 몰두하셔야죠. 다른 거는 그냥 취미를 조금씩 생각하시고. 네. 근데 문제는 지금 모든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잖아요. 네. 당연하죠. 당연히 끊어지죠. 밥 먹으면 배가 부르잖아요. 배고픈 거 끊어지죠. 네. 식사 안 하면 배가 고프잖아요. 네. 배부른 거 끊어지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 채우려고 하시지 말고 우선순위대로 태어나가되 조금 지혜로운 방법이 있다면 요즘은 좋잖아요. SNS. 오히려 내가 육아하고 있는 이 활동 상황을 동영상이든 또는 뭐 문자든 사진이든 내 관계를 끊고 싶지 않은 분들에게 둘 중에 하나예요. 선배든지 아니면 미혼이든지 친구가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럼 그네들한테 보내주는 거죠. 네. 그리고 선배라면 언니 좀 도와줘요. 언니 애가 지금 이러는데 계속 날마다 조금씩 변하잖아요. 아기가. 그러면 이런 행동에 대해서 언니 좀 도와줘요. 선배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뭐 자기 경험이니까 그래 당연한 거야. 걱정하지 마 오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그 일 자체로 끊어질 이유가 없겠죠. 또 이제 후배들이라면 미혼들이라면 나중에 이제 아기 키울 때 난 언니 이렇게 하고 있어. 이런 걸 정보를 제공해 주면은 오히려 상대방과 제 생각에는 더 관계가 돈독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꼭 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만나는 것만이 그렇죠.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집으로 초대 좀 해도 좋죠. 뭐 네. 좀 저 방역 지침이 좀 완화된 다음에라면 네. 그러면 오히려 더 끈끈한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래도 이분은 참 마음이 선하신 분 같아요. 네. 네. 그런 아름다운 마음 품고 계시니까. 네. 그리고 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대인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는 결국 나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내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근데 물어보면 정말 솔직하게 말을 해줄까요? 이제 상대에 따라 다를 건데요. 네. 우선 정확하게 물어봐야 될 분이 계세요. 부모님. 나를 세상에 내보내신 분들이에요. 네. 그분들한테 어머니 아버지 제가 원래 나쁜 놈이에요. 아니면 부모님 보시기에 그래도 잘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물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어느 부모님이 넌 쓸모없는데 태어났어 할 부모가 계시겠어요? 아니요. 그렇게 목숨 바쳐서 날 키웠잖아요. 그럼 내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이미 결정돼 있는 거예요. 네. 세상에 태어났다고 심리학자들 얘기고 P2 됐다고 P2
피투된 존재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 던져졌다. 네. 태어난 거죠. 네. 근데 어떤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내가 이제 적응을 이렇게 저렇게 해 갖가지 모양으로 적용을 해왔겠죠. 네. 근데 그 자체가 좋으냐 나쁘냐는 의미가 아니죠. 어떤 역할을 했냐 안 했냐는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좋으냐 아니냐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좋은 사람이란 거예요. 네. 네.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십시오. 서울에 오시면 교대역 쪽에 들려주시고 전화하시면 제가 정확하게 봐드릴게요. 점쟁이는 아니지만. 아 그러면은 교수님은 실제로 어떤 뭐 상담자나 아니 상담을 하실 때 이제 내담자가 좀 부족한 면이 있거나 대인 관계의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편이세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분에게 도움이 될 곳을 알려드려야죠. 예. 그렇구나. 근데 뭐 다 좋은 건 아니고 좋은 면도 있고 우리 360도방의 양면성이 다 있는 거니까. 네. 예. 햇볕이 강하면 그림자가 강하듯이 진하듯이. 네. 너도 나도 마찬가지죠. 근데 굳이 나쁜 면 부정적인 것을 자꾸 부각시켜서 그분이 열등감에 휘말리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누구든지. 네. 그분이 잘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독려해 주면은 그래서 우리 이충훈 아나운서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분이 제가 코너를 몇 번 이렇게 해봤는데 네. 칭찬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는 제 사위감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그 칭찬을 받으면은 더 잘하는 거예요, 방송을. 네. 제가. 네. 그 원리라는 거죠, 그게. 그래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 나를 칭찬해줄 마음이 여지가 있는 사람을 만나라는 거죠. 네. 나를 긁어내리고 세상에 중력이 있잖아요. 네. 만유의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네. 사고가 떨어지는 법칙. 중력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대기권 안에 우리가 숨쉬고 사는 우리들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중력이 도처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이 나를 아는 사람일수록 더 가까이 아는 사람일수록 중력이 세요. 내가 잘 되는 거 겉으로는 축하하는데 싫어한다는 이미 선조들부터 네.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죠. 배 아프다. 근데 이촌이 땅 사면 복통이 터진다. 네. 모르는 사람이 땅 사면 축하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원리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그러니까 나를 응원해주고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라. 찾다 못 찾으면 이충훈 아나운서를 찾으십시오. 네, 네. 그럼 칭찬 많이 해주실 겁니다. 네, 네. 예. 그리고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첫인상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끝인상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네. 끝인상이라는 말도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첫인상 잘 줘야 된다. 뭐 4가지 법칙 이야기하고 막 그래요. 첫인상은 법칙이 4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일회성이라는 거예요. 기회가 한 번밖에 없어요. 첫인상이니까. 네. 어머 다시요. 다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신속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몇 초 안에 끝낸다고 네. 말하는데 몇 초도 아닌 것 같아요. 한국 사람 그 눈치가 순간인 것 같아요. 코치까지 있어가지고 쓱 보고 끝내잖아요. 신속하다. 세 번째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아요.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혹시 조폭 맞아요? 물어보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어떻다 평가를 함부로 해요. 물어나 보면 알려줄 수나 있는데. 마지막 4번째는 상상과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보고 뭐 서수남 씨 닮았네 이런 분도 있고요. 네. 주부대학 가면은 어머나 웃는 건 성창식 씨인데 이런 분도 있고요. 네. 왼쪽 얼굴은 이장벽 씨가 들어있고 오른쪽 얼굴은 또 뭐 누군가가 들어있고 뭐 이렇게 얘기해요. 네. 누구 닮았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4가지 보세요. 기회도 없지, 시간도 없지,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지, 엉뚱한 사람까지 떠올리지. 이 4가지가 첫인상의 특징이란 말이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하신 끝인상입니다. 끝인상은 뭐냐면 첫인상이 혹시 잘못 줬다 할지라도 끝인상을 좋게 남기면 다음번 만나는 시간과 속도를 줄입니다. 네. 근데 끝인상이 안 좋으면 다음번에 영원히 못 만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다음번 만나는 거를 땡기느냐 네. 뒤로 미루느냐의 차이가 끝인상의 차이입니다. 어떤 잔상을 남겨놓느냐. 네네. 예. 근데 그 끝인상은 그 사람과의 대화, 뭐 같은 공간에서의 뭐 그 교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바뀔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능성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문현답 시간에 인문학으로 배우는 대인관계, 그 중에서도 좋은 사람을 사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우리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나의 관계를 한번 되돌아보고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잘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또 어떤 노력들을 하면 되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경호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인문현답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